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아침이네요. 자, 그런데 이 휴스턴 로켓츠에게 엄청난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프레드 밴블릿. 네, 이 프레드 밴블릿은 휴스턴을 대표하는 주전 포인트 가드인데 이 선수가 시즌 아웃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승을 위해서 휴스턴 로켓츠로 합류한 이 케빈 듀란트의 꿈도 날아갈 위기에 처했는데 일단 휴스턴 현재 버하마에서 미니 캠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훈련 캠프, 트레이닝 캠프는 이제 곧 열리게 되고, 자체적으로 미니 캠프를 열어서 이렇게 미니 캠프를 열어서 동료들끼리 또 호흡을 맞추고 또 오랜만에 뭐 인사도 나누고 그런 장을 마련하곤 하는데 이 바하마였습니다. 바로 클레이 탐슨과 버디 힐드, 네, 클레이 탐슨의 아버지죠. 마이클 탐슨과 뭐 버디 힐드, 디안드레 에이튼 이런 선수들의 고국이기도 합니다. 바하마에서 미니 캠프를 진행하다가 팀 훈련 도중에 이 프레드 밴블릿이 결국 우측 ACL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무릎을 크게 다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고 휴스턴에게는 큰 비극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에 프레드 밴블릿은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수술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ACL은 최소 6개월, 최대 1년 혹은 그 이상의 결장을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에서 약 12개월 정도를 결장 기간으로 잡고요. 그리고 시즌 아웃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9월 말이니까 네, 3월 중순, 정말 빨라봤자 3월 중순이고 일반적으로는 9개월, 10개월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못 뛴다고 사실상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렇다면 프레드 밴블릿의 빈자리를 지금 당장 어떻게 메울 것이냐. 대부분의 팀들, 골든스테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팀들은 지금 전력 구성을 끝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도 여의치가 않죠. 당초에 리드 셰퍼드는 이 프레드 밴블릿의 백업으로 출전이 예상됐었고요. 그리고 이메 우도카 감독을 비롯한 휴스턴의 코칭 스태프도 리드 셰퍼드의 굉장히 큰 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출전 시간도 많이 늘려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장 지금 주전 1번으로 뛰어야 될 판이고요. 리드 셰퍼드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아멘 탐슨.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포지션 구분이 없습니다. 외곽이 약하긴 하지만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는 윙이고요. 네, 스윙맨으로도 뛸 수가 있고 빅 윙으로 뛰기에는 아직 프레임이 얇긴 합니다만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죠. 언제든 5x5, 그러니까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락 이 5가지 항목에서 전부 다 5개 이상을 기록하는, 예전에 안드레이 킬렌코라든지 하킴 올라주원 이런 선수들이 기록했었던 그 5x5를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네, 이 선수 역시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 아마 아멘 탐슨과 리드 셰퍼드가 번갈아서 48분을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세 번째 이슈, 다음 시즌 휴스턴의 예상 로스터가 바뀌게 됐습니다. 원래는 프레드 밴블릿과 리드 셰퍼드가 포인트 가드 롤을 서로 분배했을 텐데 이제는 리드 셰퍼드가 주전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에런 할러데이를 쓸 수도 있지만 휴스턴 로켓츠가 미래까지 도모한다면 셰퍼드에게 당장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드 셰퍼드와 에런 할러데이, 그리고 아멘 탐슨과 조시 오콕이 백코트가 우승을 노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나 아멘 탐슨, 조시 오콕이는 외곽에 약점이 있는 선수고 에런 할러데이는 사실은 팀 내에서도 8번째, 9번째 혹은 10번째 선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4명으로 48분을 계속 돌릴 수 있을까? 한 시즌 내내? 라고 물어본다면 한계가 굉장히 명확해졌죠. 자, 그리고 3번은 오랜만에 3번 자리에서 뛰는 케빈 듀란트, 그리고 4번은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그리고 백업은 도리안 피니 스미스와 타리 이슨, 그 다음에 5번은 알퍼렌 생군과 스티븐 애덤스, 그리고 여기에 기재하진 않았지만 클린트 카펠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코트는 굉장히 풍족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백코트가 밴블릿 하나 나갔다고 굉장히 허약해 보입니다. 이 로스터로는 절대 우승 못하죠. 그만큼 이 밴블릿이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단히 컸고,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가 애초에 백코트가 대단히 강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듀란트가 왔지만 제일런 그린과 딜런 브룩스의 빈자리가 이렇게나 느껴지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완전히 휴스턴 로켓츠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휴스턴에서 프레드 밴블릿은 두 시즌을 보내면서 36.1분 굉장히 많이 뛰었죠. 네, 그리고 평균 16점, 어시스트 7개, 네, 그리고 스틸이 1.5개. 여기에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엄청난 수비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작고 땅땅한 가드가 프레드 밴블릿이나 크리스 폴처럼 수비한다면 사냥의 대상은 절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밴블릿의 장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공격력도 괜찮지만 플레이메이킹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라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밴블릿의 빈자리가 수비에서도 많이 느껴질 테고 야투 효율이 좋은 선수는 아니죠. 휴스턴에서도 필드골은 40%, 3점은 36.9%였는데 하지만 지난 시즌에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1라운드 맞대결을 복귀해 본다면 밴블릿이 이 시리즈를 7차전까지 끌고 간 주역이었습니다. 이 제일런 그린 같은 경우는 워낙 부진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밴블릿이 공수 양면에서 휴스턴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습니다. 올해 6월에 밴블릿은 2년 50밀에 휴스턴 로켓츠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50밀이니까 연평균 25밀짜리에 엄청나게 저렴한 가성비 쩌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27-28 시즌은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팀 친화적인 계약으로 휴스턴의 샐러리에 숨통을 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색할 만한 그런 계약 조건이었죠. 자,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즌 아웃 부상 때문에 휴스턴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현재까지 휴스턴의 팀 샐러리는 194.7mm입니다. 네, 그리고 퍼스트 에이프런까지 1.2mm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퍼스트 에이프런을 초과하게 되면 하드캡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FA는 영입이 불가하죠. 왜냐하면 1.2mm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못 데려옵니다. 네, 여기에 트레이드만 이제 가능해진 거죠. 트레이드를 통해서 로스를 비우던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샐러리에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샐러리 매칭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휴스턴에 제프 그린이 있죠. 그 다음에 제프 그린을 다른 팀들은 그냥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흔히 말하는 샐러리 덤핑에 미끼로 뭘 주냐면 픽을 줍니다. 그래서 제프 그린과 2라운드 픽을 언더캡 팀에게 넘기는 거죠. 언더캡 팀에게 왜 넘기냐면 캡을 넘은 팀에게는 샐러리 매칭이 필요해요. 그런데 캡을 넘지 않은 팀에게는 그냥 선수 연봉과 드래프트 픽을 그냥 줘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프 그린과 2라운드 픽 묶어서 언더캡 팀과 트레이드를 하면 샐러리가 그만큼 빠지겠죠. 제프 그린의 샐러리만큼. 네, 그렇게 됐을 때는 FA를 영입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퍼스트 에이프런 하드캡까지 1.2mm 남아있기 때문에 선수를 아예 못 데려온다는 겁니다. 깝깝한 거죠. 자, 그렇다면 트레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휴스턴 로켓츠에서 트레이드가 가능한 선수들은 케빈 듀란트, 알퍼렌 생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아멘 탐슨, 리드 셰퍼드, 타리 이슨인데 지금 여기서 듀란트 트레이드 하겠어요? 안 하죠. 알퍼렌 생군 안 합니다.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할 수도 있지만 또 팀과 얼마 전에 5년 연장 계약 맺었고요. 아멘 탐슨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트레이드가 가능한 선수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또 리드 셰퍼드, 타리 이슨 정도인데 타리 이슨이나 리드 셰퍼드가 주요 타겟일 수 있지만 과연 또 이 선수들로 얼마나 또 좋은 자원들, 또 메인 볼핸들러를 데려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알퍼렌 생군 혹은 아멘 탐슨 정도 나가야 수준급 볼핸들러를 데려올 텐데 애매하다는 거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시장에서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를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승에 필적할 수 있는,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또 프레드 밴블릿 유형의 투웨이 플레이어, 수비를 잘하는 선수, 이메 우도카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디펜스에 강점이 있는 볼핸들러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휴스턴 로켓츠의 전력 보강이 어려운 이유를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리그 개막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한 달도 안 남게 된 시점에 들어갔고요. 대부분의 팀들이 새 시즌을 위한 구상을 끝낸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밴블릿은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은 선수, 작년에 디앤서니 멜튼 기억하시죠? 디앤서니 멜튼을 골든스테이트가 1년짜리 부상 입으니까 내보내면서 데니 슈로더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드 밴블릿은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큰 부상 입었는데 트레이드 되는 거를 당연히 꺼리겠죠. 세 번째, 설령 밴블릿이 그래 트레이드 해, 내가 트레이드 거부권 쓰지 않을게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2월 15일 이후에나 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올 여름에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트레이드를 해서 전력을 뭐 다시 담금질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드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전력 보강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A 시장에서는 비어있는 로스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에이프런 하드캡 여유가 없기 때문인데, 이게 다섯 번째와도 연관이 있죠. 퍼스트 에이프런 하드캡 여유가 1.2mm입니다. 그런데 리그에서 주는 베테랑 미니멈은 구단에서 주는 게 아니라 NBA 사무국에서 줍니다. 그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이 베테랑 미니멈도 당연히 샐러리에 적용이 되는데, 베테랑 미니멈의 가격이 2.2mm예요. 그러면 하드캡이기 때문에 퍼스트 에이프런 1.2mm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었다기 하나도 못 넘는 거예요. 내가 사치세 낼게. 안 됩니다. 하드캡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테랑 미니멈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래서 전력 보강이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제프 그린 플러스 2라운드 픽, 누구 플러스 2라운드 픽을 해서 덤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언더캡 팀들에게. 굉장히 지금 전력 보강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상자 제외를 또 뜻하는 이 DPE, 요거 사용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DPE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잖아요. 예외 조항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FA와는 딱 1년 계약에 사용 가능할 수 있어요. 이 DPE를 장기 계약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DPE가 있는데 요거 3년 계약 맺을래? 안 됩니다. 딱 1년만 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퍼스트 에이프런 하드캡 한도 내에서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DPE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드캡 여유까지가 1.2mm니까. 그래서 DPE를 쓰기도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 트레이드로 데려오려는 선수가, DPE를 트레이드할 수 있는데 DPE 트레이드 대가로 내가 데려올 수 있는 선수는 팀 옵션이나 플레이어 옵션이 없는 딱 1년 잔여 계약자와만 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죠. 1년이 딱 남아있는데 그게 그냥 1년만 딱 개런티 돼 있는, 팀 옵션, 플레이 옵션 없는 선수를 찾아야 되니까 이 DPE를 트레이드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휴스턴이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시점도 너무 좋지 않고, 빠진 선수의 빈자리도 너무 크고, 그리고 이 프레드 밴블릿이 이메 우도카 감독의 본체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드래프트 되지 않았고, 똑같이 수비를 잘하고, 또 엄청난 불독 유형의 선수예요. 그런데 내 농구의 본체와 실체를 가장 코트 위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 선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휴스턴 로켓츠나 우도카 감독 모두에게 엄청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CL 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L 부상은 리그에서 꾸준히 발생해 왔죠. 가장 최근은 그랜트 윌리엄스, 디앤서니 멜튼, 모 바그너, 카이리 어빙이 있습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은 전부 다 경기 도중에 ACL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고, 그랜트 윌리엄스는 2024년 11월에 오른쪽 ACL 파열됐고요. 디앤서니 멜튼도 같은 달에 왼쪽 ACL 염자로 시즌 접었습니다. 그리고 모 바그너, 프란츠 바그너 형이죠. 24년 12월 왼쪽 ACL 파열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카이리 어빙 2025년 3월에 왼쪽 ACL이 파열되면서 현재 재활 중입니다. 자, 그리고 훈련 도중에 부상을 입은 선수도 2025년에만 2명입니다. 2025년 9월에 토마스 소버,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뽑은 루키인데 ACL이 파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OKC 같은 경우에는 챗 홈그랜, 그 다음에 니콜라 토피치, 그리고 토마스 소버까지 최근에 뽑은 루키들이 전부 다 1년짜리 부상 입었습니다. 루키 시즌을 날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프레드 밴블릿 같은 달 오른쪽 ACL 파열 역시나 훈련 도중이었습니다. 제가 이 ACL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ACL 부상 복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가능하냐. 일단 나이나 부상 정도, 그러니까 다른 인대나 연골 손상 동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 부상 정도, 그리고 재활 의지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을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수술 직후에서 6주입니다. 그리고 기초 회복기라고 부르는데, 통증과 붓기를 줄이고 목발과 보조기를 이용해서 걷는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다친 거니까 무릎을 조심스럽게 구부리고 펴는 등 관절의 가동 범위,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6주에서 3개월입니다. 이거를 초기 재활기라고 부르는데, 허벅지 근육 있잖아요. 뒤쪽에 대퇴사두근이랑 햄스트링, 여기를 강화하는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중에서 걷기, 물속에서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등 무릎에 부담이 적되 유산소가 되는, 유산소 운동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중기 재활기. 이거는 근력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가벼운 조깅도 함께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무릎에다가 내 체중을 싣는 훈련을 병행한다고 하고요. 균형 및 고유 수용성 감각, 이걸 찾아보니까 내 신체 위치를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 감각을 회복하는 훈련을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6개월에서 12개월 복귀 준비기라고 하는데, 드리블, 그 다음에 직선 달리기 등 농구와 관련된 가벼운 기술 훈련을 시작하고요. 점프하고 방향 바꾸고, 이런 방향 전환 등 부상 위험이 있었던 동작을 점진적으로 훈련합니다. 이런 동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겠죠. 그러면서 신체를 적응시키고, 그리고 의사와 트레이너의 판단하에 팀 훈련 합류 시점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습 경기를 통해서 픽업 게임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이후에 공식 경기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컨텐츠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케빈 듀란트, 프레드 밴블릿과 호흡을 맞추기도 전에 동료의 시즌 아웃이라는 엄청난 악재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케빈 듀란트의 최근 운명은 좀 얄궂습니다. 일단 골든스테이트에서는 2회 우승, 그리고 파이널 MVP도 2차례나 수상을 했습니다만 디그린과 마찰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케빈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공격 시스템, 스티브 커 감독의 스타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 전술에 대한 불만으로 3년만 뛰고 나서 브루클린으로 이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브루클린에서도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카이리 어빙, 또 제임스 하든과 빅3를 결성했습니다만 하든은 햄스트링 부상, 어빙은 돌발 행동, 그리고 스티브 내시 감독의 무능까지 겹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명이 함께 뛴 경기 수가 15게임도 안 돼요. 진짜 엉망이었죠.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성적과 함께 결국 피닉스로 이적을 합니다. 피닉스에서 잘했냐? 본인은 잘했죠. 하지만 팀의 성적이나 성과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과 함께 다시 빅3를 결성했는데 부상 악재로 인해서 셋이서 뛴 경기는 총 37게임에 불과했고요. 2사2호 시즌 아예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40승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듀란트의 소중한 1년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트레이드설에 대한 팀의 방침에 엄청난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트레이드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결국 피닉스와 짧은 2년을 마감한 이후에 휴스턴 로켓츠로 이적을 합니다. 자, 케빈 듀란트 골든스테이트를 떠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컨퍼런스 결승에도 못 갔죠.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밴블릿을 잃고 말았고, 휴스턴 로켓츠 입장에서도 이 밴블릿은 대체 불가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신인급 볼핸들러로 우승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밴블릿의 빈자리를 메워야 할 텐데 과연 그 대안이 누구일지 트레이드를 통해서라도 샐러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러셀 웨스브룩 혹은 벤 시몬스처럼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볼핸들러, 혹은 그렇지 않으면 눈을 높여서 한 팀의 헤비 볼핸들러로 뛰고 있는 선수를 깜짝 트레이드로 영입할지 또 함께 지켜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밴블릿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현일 없는 조코피 투어 완판된 거 다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11월 말에는 제가 동행하는 또 11월 말 조코피 투어가 있으니까 조만간 공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